안녕하세요. 독서논술 독서치료로 20년 넘는 경력을 가지고 있는 미미쌤의 문화산책입니다. 잠자리가 날아다니고 매미가 울고 하늘은 푸르름을 떠안는 예쁜 하늘이지만 우리에게 더위는 너무 지치게 하는 여름입니다. 지치고 힘든 하루지만 책으로 위안을 받아보세요. 건강 조심하시고 물도 많이 드시면서 이 여름 견뎌내 보자고요. 오늘 할 작품은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입니다. 내 속에서 솟아 나오려는 것, 바로 그것을 나는 살아보려고 했다. 왜 그것이 그토록 어려웠을까? 라는 모토를 앞세운 철학적 성찰로 시작하는 작품입니다. 이 책에서 헤세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은 자기 자신에게 이르는 길이라는 누구나 목표를 향하여 노력하는 소중한 존재임을 나타냅니다. 따스한 가정에서 착하게 살아가던 주인공 싱클레어 앞에 신비한 소년 데미안이 나타나 성서의 카인과 아벨 이야기로 세상에는 선이 있으며 다른 한쪽에는 악이 공존한다고 말합니다. 내면의 선과 악 사이에서 고민하는 싱클레어의 성장 과정에서 겪는 시련과 극복, 깨달음을 통해 자신에게 이르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은 이 채널을 유지하는 힘이 됩니다. 함께 떠나기 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헤르만 헤세는 1877년 독일 남부 칼부에서 선교사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 시인이 되고자 수도원 학원에서 도마친 뒤 시계공장과 서점에서 견습사원으로 일했습니다. 15살에 자살을 기도해 정신병원에 입원하는 등 질풍노도의 청소년기를 보냈습니다. 1930년 나치즘을 비판하는 행보를 보였다가 독일에서 자신의 등단, 작품 출판 모두 금지당하게 됩니다. 제1차 세계대전과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조국 독일을 비판하며 조국을 버리고 스위스로 망명, 스위스인으로 살아갑니다. 1946년 노벨 문학상을 수상합니다. 대표적 작품으로는 데미안, 시다르타, 유리알 유희, 수레바퀴 아래서, 나르치스와 골드문트, 황야의 일이 등이 있습니다. 데미안은 제1차 세계대전 중인 1916년에 씌어지고 전쟁이 끝난 직후인 1919년에 출판되었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이 궁금하시면 첫 번째 시간에 했던 포스트맨은 배를 2번 울린다 에 올려져 있으니 그곳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미안 작품 속으로 떠나보겠습니다. 주인공 싱클레어는 10살이고 작은 도시의 라틴어 학교에 다닙니다. 그의 세계는 두 세계가 뒤섞여 있습니다. 한 세계는 아버지의 집으로 그 세계는 사랑과 엄격함, 모범과 학교, 온화한 광채, 맑음과 깨끗함이었습니다. 반면 또 하나의 세계가 우리 집 한가운데서 시작되고 있었는데 그것은 완전히 다른 세상으로 하녀들과 직공들, 유령 이야기들, 스캔들이 있습니다. 무시무시하고 유혹하는 도살장과 감옥, 술 취한 사람들, 강도, 살인, 자살 같은 일들이 있습니다. 어디서나 부모님이 계시는 우리 집안만 빼고 어디서나 이 격렬한 두 번째 세계가 솟아나오고 향기를 뿜었습니다. 그리고 기이하게도 그 경계가 서로 닿아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인생에서의 내 목표는 부모님처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학교에서 배겨내야 하고 대학 공부를 하고 온갖 시험들을 치러야 합니다. 나는 라틴어 학교에 다녔습니다. 시장의 아들과 수속 3년간의 아들이 우리 반에 있어 우리 집에 가끔 놀러 왔습니다. 난 공립학교 학생들과 가까운 관계를 맺고 있었는데 어느 수업 없는 오후 10번째 생일이 갓 지났을 때 나는 뒷친구와 집 근처를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때 13살쯤 된 커다랗고 억센 사내아이가 공립학교 학생으로 재단사의 아들이 왔습니다. 그의 이름은 프란츠 크로모였고 그의 아버지는 술꾼이었으며 온 가족이 악명이 나 있었습니다. 나는 그 애가 무서워 시키는 대로 온통 쓰레기 뭉치들이 어지럽게 널려있는 교각 밑에서 납, 구리 혹은 주석으로 된 것이 있는지 그 구간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나는 크로모가 무서워 거짓으로 가수원의 사과를 훔쳤다고 꾸며 말을 했습니다. 프란츠는 그 이야기가 진짜인지 맹세할 수 있냐고 묻고 나는 맹세할 수 있다고 고집스럽게 단언했습니다. 크로모는 가는 길이 같다며 따라왔습니다. 그리고 집 안으로 들어가려는 내 팔을 무쇠처럼 단단한 손으로 움켜잡았습니다. 크로모는 내가 거짓으로 꾸며낸 가수원의 사과도둑을 가수원 주인이 찾고 있다고 누가 훔쳤는지 말해주는 사람한테 이 마르크를 주겠다고 주인이 말했다고 했습니다. 크로모는 다른 세계에서 온 사람으로 우리들과는 다르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제 우리 집 현관마루는 평화와 안전의 냄새가 나지 않았고 세계가 내 주위에서 무너졌습니다. 이제 내가 훔치지 않았다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핑돈 나는 주머니를 뒤져 할머니가 물려주신 고장나 시간은 가지 않으나 낡은 은시계를 크로모에게 주었습니다. 크로모는 시계를 받지 않고 가려하고 나는 더욱 두려움에 떨며 그의 옷소매를 붙잡았습니다. 그는 반쯤 내리깐 눈으로 나를 보며 이 마르크를 주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지금의 나는 아직 용돈도 받지 않아 돈이 없었습니다. 크로모는 내일 이 마르크를 가져오라고 하고 무서운 눈길로 내 눈을 쏘아보고 침을 뱉고 그림자처럼 사라졌습니다. 유리문 곁의 옷걸이는 아버지의 모자와 어머니의 양산이 걸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은 부모님의 밝은 세계였으며 나는 깊이 죄지은 채 낯선 홍수에 잠겨 있었습니다. 이제 내 범행이 절도였든 거짓말이든 그것은 마찬가지였습니다. 나는 부모님께 말할 수도 있었지만 그것을 혼자 스스로 삼켜내야 했습니다. 잠시 어른 행세를 영웅의 연기를 했었지만 이제 나는 그 결과를 감당해야 했습니다. 저녁 내내 나의 세계가 행복하고 아름다운 나의 삶이 과거가 되어 나로부터 떨어져 나갔습니다. 다음 날 나는 몸이 안 좋았고 어머니의 다정함도 위로가 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학교는 가지 않아도 크로모와의 11시의 약속은 남겨 있었습니다. 양말 바람으로 어머니 방에 들어가 내 저금통을 집어 들었을 때는 기분이 나빴습니다. 비록 내 돈이지만 훔친 것입니다. 나는 크로모의 세계에 한 발자국 다가갔으며 저금통의 돈은 65페니이었습니다. 프란츠 크로모는 나를 집들이 끝나는 곳, 공사 중인 아직 작업을 하지 않는 어느 건물 앞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크로모는 남은 1마르크 35페니의 빚은 언제 줄 거냐고 묻고 모래 휘파람을 불면 제대로 가져오라고 합니다. 휘파람 소리가 들리면 그에게 자초지정을 털어놓고 돈 때문에 경고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것은 몇 주일 지속되었습니다.
나는 우리 집에서 일하는 리나가 시장 바구니 일을 놔두면 부엌 식탁에서 5페니 하나 혹은 10페니 하나를 훔쳐 크로머에게 주면서 번번이 욕을 먹었습니다. 괴로움이 심장 가까이로 치솟고 더 큰 절망, 더 큰 예속을 느껴야 했습니다. 저금통은 장난감 돈으로 채워 제자리에 두었지만 크로머의 거친 휘파람 소리 이상으로 어머니에게 들킬까봐 무서웠습니다. 내가 여러 번 돈을 못 구한 채 악마에게 갔기 때문에 그는 나를 다른 식으로 괴롭히고 이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꿈속에서도 이 괴로움은 계속되어 악몽의 땀에 흠뻑 젖곤 했으며 한동안 아프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리 라틴 학교에 전학생이 한 명 새로 왔습니다. 우리 도시로 이사온 어느 유복한 미망인의 아들로 옷소매에 검은 띠를 두르고 나보다 한 학년 높고 나이도 몇 살 더 많았습니다. 그는 놀이와 싸움질에 끼지 않았지만 선생님들에게 맞서는 그의 자신감 있고 단호한 어조는 다른 학생들의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막스 데미안이었습니다. 어느 날 데미안네 반이 우리 반에 들어왔습니다. 우리는 성경 이야기 시간이었고 큰 학생들은 작문을 해야 했습니다. 카인과 아벨의 역사를 배우는 동안 독특하게 나를 매료시키는 데미안의 얼굴을 자주 건너다 보았습니다. 총명하고 환하고 단호한 얼굴이었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에 데미안이 카인에 관해 다르게 이해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데미안은 카인이 고귀한 인간이고 아벨이 비겁자라고 카인의 표적은 표창이라고 어처구니 없는 얘기를 합니다. 신선모독이고 극악무도라고 나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데미안이 나를 골탕 먹일 속셈으로 이런 말을 했다고 추측했습니다. 나는 얼마 전까지 밝고 깨끗한 세계에 있는 아벨이었고 비참한 상황이 시작되었던 저 고약한 저녀 카인이 되었고 나는 표적이 치욕이 아니라 표창일지도 모른다고 상상했습니다. 다른 학생들도 데미안에게 관심이 많았고 그에 대한 자극적이고 놀라운 소문들이 나돌고 있었습니다. 꿈속에서 나는 크로머의 노예였고 이런 꿈들로 나는 힘과 활기를 잃었습니다. 나는 작은 도둑질들을 해서 크로머에게 빚진 돈을 마침내 다 갚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여전히 그의 소나기에 단단히 걸려들어 있었습니다. 비 오는 날 박해자로부터 성 앞 광장으로 부름을 받고 돈은 못 가지고 왔지만 케이크 2조각을 가져와 오래도록 크로머를 기다렸습니다. 크로머는 다음번에 누나를 데려오라고 하고 나는 거절했지만 그가 내게 복수할지 두려웠습니다. 새로운 고통, 새로운 노예 상태에서 걷고 있는데 데미안이 나를 잡았습니다. 데미안은 내가 너무 놀라자 두려워하는 상대가 있냐고 묻고 나는 그에게서 도망칠 생각만 했습니다. 데미안은 한번 가정을 해봐. 나는 이따금씩 독심술이라는 기술을 써보곤 해. 내가 널 놀라게 했지? 넌 그러니까 잘 놀라는 거야. 즉, 넌 두려운 일이나 사람이 있는 거야. 그게 어디서 비롯되었을까? 그 누구도 두려워할 필요 없어. 누군가를 두려워한다면 그건 그 누군가에게 자기 자신을 지배할 힘을 내주었다는 것에서 비롯하는 거야. 예를 들면 뭔가 나쁜 일을 했어봐. 상대방이 그걸 알고 그럴 때가 그가 너를 지배하는 힘을 가지는 거야. 데미안은 조금 전에 가네가 프란츠 크로머인 걸 알고 있었고 나와 친구가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 애를 두려워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는 것은 너도 알지? 안 그래? 그렇게 해서 두려움이 우리들을 완전히 망가뜨리는 거야. 그런 건 떨쳐버려야만 해. 데미안이 말했습니다.
데미안과 헤어지고 난 희망 같은 무언가가 생겼습니다. 나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부모님 앞에서 고해한 것은 아니지만 누군가에게 구원받는 듯 후련했습니다. 구원의 예감이 짙은 향기처럼 내게로 풍겨왔습니다. 한동안 크로머의 휘파람 소리가 들리지 않았고 마침내 마주치게 되었을 때 그는 얼굴을 험하게 찌푸리더니 돌아서서 갔습니다. 기쁨과 놀람이 나의 전신을 관통해 갔습니다. 그리고 데미안을 만났는데 그는 크로머가 또 나타나며 데미안을 생각해 보라는 말만 하라고 했습니다. 데미안은 크로머에게 돈은 주지 않았고 말만 했다고 했습니다. 나는 캐물으려 했지만 그는 떠났습니다. 데미안이 크로머의 소나기에서 구해주었지만 나는 감사해야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갑자기 악령이 씌운 그물로부터 풀려났음을 알았습니다. 더 이상 두려움이 발작과 목을 재는 심장의 격한 고통에 시달리지 않았습니다. 데미안과 짧은 대화를 나누고 난 날 다시 얻은 자유를 확신하며 어머니에게 고해를 했습니다. 어머니는 다 이해하시지는 못했지만 저금통을 보고 변한 나의 시선과 목소리를 듣고 나는 회복되었으며 어머니에게 되돌아왔다는 것을 느끼셨습니다. 부모님이 내 머리를 쓰다듬으시며 긴 마음의 짓눌림을 떨치고 안도의 숨을 내쉬셨습니다. 나는 다시 평화를 되찾고 부모님의 신뢰를 되찾았습니다. 지금처럼 데미안에게 고해를 했다면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도 잠시 했습니다. 나 자신이 다시 아벨이 되고 난 지금 아벨을 포기하고 카인을 찬양하는 일을 돕고 싶지 않아 데미안에 대해 더 알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이나 그렇듯이 천천히 눈뜨는 성에 대한 감정이 나에게 하나의 적이자 파괴자로 금기로 유혹과 죄악으로 들이닥쳤고 내 속에 유년의 세계가 붕괴되고 있었습니다. 거의 모든 부모들처럼 우리 부모님들도 말없이 덮어두며 눈뜨는 생명의 충동을 모른 척했습니다. 그들은 다함 없는 세심한 배려로 현실을 부인하며 위선적으로 되어가는 어린이의 세계 속에 머무르려는 나의 절망적인 시도를 도와주었을 뿐이었습니다. 나는 1년 남짓 데미안을 피했고 그는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데미안의 어머니는 또래보다 2년 뒤늦게 경진 성사에 참여시킬 결심을 했고 데미안은 몇 달간 경진 성사 수업을 위해 우리 반에 오게 되었습니다. 나는 한동안 그와 거리를 두었지만 카인과 아벨 이야기에 이르렀을 때 카인과 표적에 대해 이야기를 들었을 때 나는 다시 데미안과 결합되었습니다. 두 영혼이 서로 소속되고 있다고 느껴졌습니다. 어느 수업 시간 데미안을 무엇인가가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그는 눈을 뜨고 있었지만 아무것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내면을 향하여 혹은 아주 먼 곳을 향하여 있었습니다. 꼼짝달싹도 않고 거기 앉아 숨도 쉬지 않는 것처럼 보였으며 그의 입은 나무나 돌로 깎아놓은 것 같았습니다. 그의 얼굴은 핏기가 없고 돌처럼 고르게 창백했습니다. 나는 진짜 데미안이 저런 모습이라고 느꼈습니다. 지금 그가 완전히 자신 속으로 들어가 버렸음을 알았습니다. 어느 가을 데미안은 여행을 떠났고 나는 혼자가 되었습니다. 방학이 끝날 무렵 부모님은 갖은 세심함을 기울여 나를 하숙집에 맡겼습니다. 나는 반년 동안 키가 훌쩍 크고 마르고 미완성인 채 세계를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소년의 사랑스러움은 내게서 완전히 사라졌고 막스 데미안에 대한 그리움은 커져만 갔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괴짜로 보았고 나는 고독 속으로 집거했습니다. 학교에서는 새로운 비축 없이 집에서 쌓았던 지식만 소모해 나가는 듯 했습니다.
내 또래들을 다소 경멸적으로 보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산책을 하던 중 하숙집에서 제일 나이 많은 알폰스 백이 말을 걸었습니다. 인문고등학교 학생들 사이에 떠도는 소문의 주인공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느 조그만 교회 술집에서 포도주를 마셨습니다. 술에 익숙치 않는 나는 곧 내 속에서 창문 하나가 열린 듯했고 카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비롯해 뭔가를 전하고 싶은 고인 욕구를 솟아내고 있었습니다. 이후 나는 유명한 대다무쌍한 술집 출입객이 되었습니다. 다시 어두운 세계 악마 소속이 되었습니다. 나는 자신을 파괴해가는 방탕 속에 살아갔습니다. 학교에서는 지도자이자 굉장한 녀석으로 대단히 과감성 있고 위트 있는 녀석으로 인정받았지만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두려움에 가득 찬 영혼이 불안으로 퍼덕이고 있었습니다. 나는 술집의 영웅이었지만 내 패거리들이 여자들한테로 갈 때 함께 간 적은 없었습니다. 나는 혼자였고 사랑에 대한 그리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좋은 학생이 아니었습니다. 퇴학당하기까지 오래 걸리지 않으리라는 느낌으로 건들건들 헤쳐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애원도 격분도 나를 바꾸지 못했습니다. 특별하고 별로 곱지 못한 식으로 술집에 앉아 세상과 싸움을 벌이며 나 자신을 망가뜨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봄날 공원에서 나의 시선을 끈 소녀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키가 크고 날씬했으며 멋진 옷차림에 영리한 소년의 얼굴이었습니다. 내가 지독하게 좋아하던 오만과 소년다움의 흔적이 얼굴에 있었습니다. 그 인상은 이전의 모든 여성들보다 깊었고 이번에 빠진 사랑이 나의 삶에 미치는 영향은 강력했습니다. 나는 그녀에게 베아트리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베아트리체와 단 한마디도 나눈 적은 없었습니다. 그날로 나는 술집 출입과 밤에 나돌아다니는 일로부터 멀어졌습니다. 다시 혼자 있을 수 있었고 즐겨 책을 읽었고 즐겨 산책하게 되었습니다. 어제만 해도 조숙한 냉소주의자였는데 지금 성인이 되겠다는 목표를 지닌 사원의 하인이었습니다. 나는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영국 베아트리체 상이 저 소녀와 충분히 닮지 않았다는 데서 시작된 일이었습니다. 나는 나 자신을 위하여 그녀를 그리고 싶었고 소녀의 얼굴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환상에 따라 붓 가는 대로 물감과 붓에서 저절로 나오는 선에 따라 꿈꾸었던 얼굴을 그렸습니다. 어느 날 거의 의식 없이 얼굴 하나를 완성했는데 전에 그린 것들보다 더 강하게 나에게 말을 던져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소녀의 얼굴이기보다는 청년의 머리처럼 보였고 절반은 남자고 절반은 여자, 나이가 없고 의지가 굳세면서도 몽상적이며 구도 있으면서 남 모르게 생명력이 있어 보였습니다. 나는 우리 집 현관문 위에 문장의 새를 그려 데미안에게 보냈습니다. 데미안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새는 알에서 나오려고 투쟁한다. 알은 세계이다. 태어나려는 자는 하나의 세계를 깨트려야 한다. 새는 신에게로 날아간다. 신의 이름은 암락사스. 두세 번 시내를 오가는 길에 자그마한 교회에서 바하가 연주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곳에서 피스토리우스를 만나고 그와의 진부하고 나직한 대화가 꾸준한 망치질로 내 마음속에 한 점을 계속 두드렸습니다. 모든 대화가 나의 형성에 도움이 되었고 내 허물을 벗는 일에 알껍데기를 부수는 일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특이한 음악가 피스토리우스로부터 배운 가장 중요한 것은 나 자신에게로 가는 길 위에 또 한 걸음이었습니다. 18살의 나는 평범치 않는 젊은이였습니다. 어떤 때는 천재로 어떤 때는 절반쯤 돌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성숙한 괴짜였던 피스토리우스는 내게 용기와 스스로에 대한 존경을 간직하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수업 시간 사이 쉬는 시간에 이따금씩 그부 하나가 내게 가까이 오려고 애쓰고 있었고, 작고 허약해 보이는 가냘픈 젊은이는 어느 저녁 내가 집으로 가는 길에 따라왔습니다. 그의 이름은 크나우어였는데 그와 대화 후 나는 연민과 혐오의 느낌으로 속이 메스꺼렸습니다. 나는 집에서 다시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 그림은 내 친구 데미안과 비슷하고 나 자신과도 비슷했습니다. 깜빡 잠이 든 나는 몸이 떨리는 큰 불안을 안고 강압을 받는 듯이 모자를 쓰고 집과 골목을 지나쳤습니다. 잿빛 어둠 속의 공사장에서 이르자 고문자 크로모가 처음으로 계산을 하자고 나를 끌고 갔던 고향 도시의 공사장 생각이 났습니다. 그때 갑자기 크나우어가 자기를 어떻게 찾았냐고 물었습니다. 그는 죽음을 생각하고 있었고 나는 그를 잡고 데리고 나와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후 크나우어는 충직한 하인이나 개처럼 그의 삶을 나의 삶에 연결시키려 맹목적으로 나를 따랐습니다. 어느 날 나는 피스토리우스에게 골동품이라고 악의적인 말을 내뱉고 후회하였습니다. 나는 부지런한 작은 행포를 저질렀는데 그에게는 그것이 심판이 되어 버렸습니다. 피스토리우스가 배은망덕한 제자의 공격을 받아들임으로써 운명으로 인정함으로써 그는 내가 나 스스로를 미워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나는 그의 집을 나와 그가 따라 나오지 않을까 기다리다 걸었습니다. 나는 처음으로 내 이마에 적힌 카인의 표적을 느꼈습니다. 내 학생 시절은 끝났습니다. 나는 방학 동안 여행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대학에 가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방학 중에 한번 막스 데미안의 집에 가보았습니다. 데미안 일가에 대해 묻자 어디에 사는지 모른다고 했습니다. 늙은 부인은 데미안의 어머니라며 작은 사진 한 장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작은 사진을 보는 순간 내 심장의 구동이 멈추었습니다. 키 크고 거의 남자 같은 여성의 모습, 아들과 비슷한데 어머니다운 표정, 엄격한 표정, 깊은 열정, 아름다우면서도 유혹적이고 수호자이자 어머니, 운명이자 연인이었습니다. 내 꿈의 영상이 지상에 살아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 그것은 엄청난 기적처럼 내 온 전신을 꿰뚫었습니다. 그 뒤 나는 여행을 떠났고 줄곧 그녀를 찾으면서 떠오르는 생각을 따라 돌아다녔습니다. 몇 주 뒤 나는 H대학에 등록했습니다. 모든 것이 실망스러웠습니다. 저녁 늦게 한가롭게 시내를 걷고 있었습니다. 술집에서 대학생 무리들이 쏟아져 나오는 노랫소리는 크고 요란했지만 활기가 없었고 생명 없이 획일적이었습니다. 내 뒤에서 남자 둘이 천천히 지나갔고 그중 한 명이 데미안임을 알았습니다. 나는 그 두 사람을 따라 어두운 골목들을 지났고 그들의 대화에 귀 기울였으며 데미안 목소리의 울림을 즐겼습니다. 이제 모든 게 다 잘 됐습니다. 그를 찾아낸 것입니다. 어느 교회 거리의 끝에서 그 사람과 작별하고 데미안은 되돌아왔습니다. 나는 그대로 멈추어 선 채로 뛰는 가슴으로 그를 기다렸습니다. 데미안은 카인의 표적으로 싱클레어를 곧바로 알아봤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걸었습니다. 그에게서 안정감이 나와 내 마음속으로 흘러들었습니다. 진정한 연대는 개개인들이 서로를 알므로써 새롭게 생성될 것이고 한동안 세계의 모습을 바꾸어 놓을 거야. 지금 연대라면 패거리 지실 뿐이야. 사람들이 서로가 두렵기 때문에 서로에게 도피하고 있어. 신사들은 신사들끼리, 노동자는 노동자들끼리, 학자는 학자들끼리. 그런데 그들은 왜 불안한 걸까? 자기 자신과 하나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불안한 거야. 그들은 한 번도 자신을 안 적이 없기 때문에 불안한 거야. 대학생들 술집을 한번 봐. 부자들이 가는 유흥장들을 봐. 절망적이지? 저렇게 겁을 먹고 서로 뭉친 사람들은 두려움과 악의로 가득 찼어.
아무도 남들을 신뢰하지 않아. 싸움들이 곧 벌어질 거야. 노동자들은 공장주를 쳐 죽이든지 러시아와 독일이 서로 총질을 하든지 주인만 바뀌겠지. 데미안이 말하는 동안 우리는 강가에 있는 뜰 앞에서 멈추었습니다. 데미안의 집이었습니다. 곧 한번 와. 우리는 널 몹시 기다리고 있어. 데미안이 말했습니다. 아침 늦게까지 깊이 잠을 잤습니다. 나에게 중요한 하루가 밝았다고 느꼈고 나를 에워싼 세계가 변화했음을 느꼈습니다. 처음으로 바깥 세계가 나의 내면 세계와 어울려 순수한 화음을 냈습니다. 그 다음은 영혼의 축제일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일상적이고 익숙한 것에 공허한 얼굴을 지니는 것이 아니라 자연이었으며 경건하고 운명을 맞을 채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막스 데미안과 지난밤 작별했었던 교회의 그 정원을 내가 다시 찾아가는 시간이 왔습니다. 검은 옷에 흰 앞치마를 입은 말없는 늙은 하녀가 나를 맞아들여 외투를 벗겨주었습니다. 나는 내 꿈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벽의 액자에는 지각을 뚫고 나오려고 몸을 솟구치고 있는 황급빛 매의 머리를 가진 내가 그린 나의 새가 들어있었습니다. 마치 이 순간에 내가 행하고 경험한 모든 것이 대답과 성취가 되어 내게로 되돌아오는 것만 같았습니다. 지난 시절을 추억하는데 내 시선에 그녀가 보였습니다.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아들의 얼굴과 똑같이 시간과 나이가 없이 혼이 깃들인 의지로 충만한 얼굴로 아름답고 기품 있는 여성이 나를 향해 다정하게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성취였습니다. 그 인사가 뜻하는 것은 귀향이었습니다. 깊이를 헤아리기 어려운 검은 눈을, 신선하고 성숙한 입을, 자유롭고 당당한 그 표적을 지닌 이마를 쳐다보았습니다. 제 모든 생애는 늘 길 위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에바였고 어머니처럼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결코 집으로 아주 돌아오지는 못하지만 친한 길들이 서로 만나는 곳, 거기서는 온 세계가 잠깐 고향처럼 보이지요. 오늘의 세 가지 문제입니다. 새는 알에서 나오려고 투쟁한다. 알은 세계이다. 태어나려는 자는 하나의 세계를 깨뜨려야 한다. 새는 신에게로 날아간다. 신의 이름은 암락사스. 이 문장에 대한 본인만의 해석을 들려주세요. 두 번째, 깨어난 인간에게는 단 한 가지, 자기 자신을 탐색하고 자기 안에서 더욱 확고해지고 그것이 어디로 향하든 자신만의 길을 계속 더듬어 나가는 것 말고는 달리 그 어떤 의무도 없다. 피스토리우스의 가르침대로 자신에 대한 존경심을 갖는 건 매우 중요하지만 효율성과 집단주의를 강조하는 산업시대에서 개인의 개성은 지키기 어려운 가치였는데요. 자신만의 길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일이 있나요? 세 번째, 데미안은 제1차 세계대전 중에 1916년에 씌어지고 전쟁이 끝난 직후인 1919년에 출판되었습니다. 작품에서 보이는 헤르만 헤세가 전쟁을 바라보는 시각은 어떠한가요? 이상으로 문학 산책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사랑입니다. 새로운 작품으로 다음에